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능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MSG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하늘 위의 주유소 공중급유기입니다. 요즘 핫하죠. 작년 11월에 도입된 1호기 시그너스가 전력화됐는데요. 와, 공군 분들 같은 경우에 막 사기가 엄청나게 오르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올해가 네. 공군 창군 70주년이에요. 그래요? 네, 뭐 보통 5년 단위도 아니고 10년을 꺾어지는 70주년인데 1949년에 이제 공군이 창군이 돼서 네. 70주년에 스타트를 공군 공중급유기 도입 행사로 시작을 한 겁니다. 지난 이제 1월 말에 네. 이제 있었는데, 근데 이게 공중급유기가 우리가 뭐 7.8개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11전 12개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11전이 거의 포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홍수환 선수가 4전 5기고 예, 예. 11전이면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포기해야 돼서 누워있는 게 낫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법시험 11번 치고 이런 분들이나 있는 거죠. 바로 예. 옛날에. 예, 거의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좀 사야 되겠다. 네. 이 소요를 본격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한 게 1993년에 합동참모회의였는데 무려 11차례나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12번째 뭐 겨우 이제 실현이 된 건데 22년 만이 이제 2015년 6월 30일에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서 유럽제인 A330 MRTT가 선정이 됐고 이번에 이제 도입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이 공중급유기가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우리 이제 공군력, 해군력 이 부족한 문제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사실은 공군력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니에요. 지난 20여 년 가까이 우리 공군력도 사실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기경보기가 있는데 우리 PSI라고 조기경보기 4대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60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F-15K는 한때 동북아 최강의 전투기로 꼽혔던 이러한 이제 전투기 겸 엄밀하게 전폭기죠. 폭탄 장착 능력이 11톤 가량 되는 아주 강력한 타격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5세대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 대명사인 F-35A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3월 말부터 단계적으로 착착착 40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공군력이 이제 상당 수준에 이르렀는데 여기에서 뭐가 하나 좀 빠졌던 거죠. 활용 점정에 점 찍는 게 어떻게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중급유기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공중급유기 도입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1호기 첫 번째 비행기가 전력화된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이제 4월, 그다음에 8월, 12월에서 총 3대가 이제 추가로 도입됩니다. 총 앞으로 3대 플러스해서 총 4대죠. 4대가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제 공군 입장에서는 4대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뭐 2차, 3차 사업 등을 통해서 한 10대 정도를 도입하는 게 이제 공군의 이제 목표인 것이고 작년 11월에 딱 도착한 다음에 지난 1월에 전략화 행사를 했지만 우리 공군이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작전을 하는 것은 내년 7월, 그러니까 2020년 7월부터가 되겠습니다. 네. 유럽 에어버스에서 만든 다목적 공중급유기 MRTT라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미국 게 아니라 전 유럽 거가 잘 모르겠는데 유럽게 됐어요 결론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좀 뜻밖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그쵸. 많았죠. 예. 저도 사실은 그래도 뭐 미국제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 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한미 연합 작전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 유사시 전쟁이 나면 대규모로 미 공군력 전투기나 이런 것들이 와서 작전을 하고 그때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는 공중급유가 없으니까 공중급유를 미군에 다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군의 F-15나 F-16들이 공중급유 훈련할 때
다 미군의 공중급유기가 와서 훈련을 시켜줬습니다. 유럽에서 온 게 아니고 다 미국 것들이 와서 KC-135나 뭐 KC-10 이런 공중급유기들이 와서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군 입장에서는 돈 안 받고 우리 훈련시켜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합작전의 이제 전문 용어로 상호 운용성, 인터오퍼러빌리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미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그래도 미국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고 예상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제가 됐습니다. 그때 미국제는 이제 KC-46A라는 게 이제 후보 기종이었고 유럽제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A330 MRTT가 이제 후보였는데 그럼 왜 유럽제가 됐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자체의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미국의 이제 그 KC-46A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건 순수하게 급유기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유기 외에 다른 용도로 뭐 수송기나 이런 걸 쓸 수도 있지만 좀 뭐 작업하는데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좀 복잡합니다. 근데 MRTT는 급유기지만 아랫부분에 이제 기름을 넣고 위에는 좌석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객기처럼 이 창문들이 쫙 보이시죠? 급유기. 그러네요. 예, 창문들이 쫙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이 KC-46 이건 공중급유, 미군의 공중급유기는 없죠. 창문이 없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뭐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전력코 행사 때 사진 영상을 보고 아니 무슨 급유기라는데 무슨 여객기처럼 창문이 다 있고 이거 문제 있는 이창문 걸때 창문 열어야 되고. 네. 이거 아니 진짜 급유기 맞냐고 네. 아니, 그런 분이 있는데 이게 진짜 그분이 맞냐는 네. 거지. 그렇게 소금 뿌리는데 예. 난리 나는 거지. 속았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 모르는 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급유기 하면 이거 도장만 그냥 해. 소위 그 페인트 칠만 그냥.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밑에 기름을 넣고 어. 윗부분에는 이 좌석이 몇백 개의 사람이 탈 수 있는 거예요, 병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장거리 수송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네. 해외 파병 부대도 꽤 있고 또 해외 교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요사시에 무슨 그 교민들이 있는 나라에 내전이 발생한다 이럴 때 우리 국민을 급하게 구출하려면 그러게요. 결국은 이 장거리 수송기 같은 게 가서 이제 구출을 해와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그 외국 공항에도 고립된 우리 국민들 모셔오고 네, 그런 상황이 그래서 우리 있었다니까. C-130 수송기에 가서 네, 했는데 네, 네. 그거를 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거리 수송기도 필요한 터인데 A330은 이제 그런 역할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다용도성. 그리고 이 체급이 약간 K-46보다는 이게 한 체급이 약간 0.5 체급 정도가 큰 비행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에어버스사 이거 만든 게 이제 에어버스사인데 에어버스사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보잉사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한 측면 이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보잉사 쪽과 이제 에어버스 이렇게 경쟁사 두 개. 결국 우리가 에어버스를 선택을 했는데 네. 특징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급유기가 순수하게 기름만 넣는 게 아니고 이제 수송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여객기를 개조해서 많이 씁니다. 미군의 이제 KC-46 이게 별명이 페가수스인데 그 미 보잉사에 보잉 767이라는 여객기가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개조해서 만든 거고, 예, 그리고 이 당연히 이제 급유기는 이제 미 보잉사에서 만든 건데, 근데 이것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단순히 적당히 뜯어 고쳐서 만든 게 아니고 KC-46은 철저하게 실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전투 공중 급유기로 만들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급유 외에 이제 그 부상자 후송이라든지 뭐 화물 수송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KC-46은 미군에서도 차기 차세대 공중 급유기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179대를 인도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도입하면 여러 가지 이제 후속 뭐 수리 후속 문제라든지 이런 군수 지원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장점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투 공중 급유기라고 보통 공중 급유기 앞에 전투자는 안 붙여요. 왜 그러냐? 이거는 이제 기존의 공중 급유기와 달리 상호학전이라든지 핵전쟁 이런 상황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조종속이 뭐 A10처럼 우리가 뭐 본격적인 이 장갑 능력을 갖춘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벼운
공격의 파편에 대해서는 피탄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것들 이제 장갑화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전쟁이 되면 제대로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또는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큰 활주로가 있는 그런 정식 공군기지가 아니고 임시 비행장 같은 거 있잖아요. 전방 지역에 이제 그런 데서도 이제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웠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걸 내세워서 보잉에서 때 마케팅을 했었는데 안 됐고, 반면에 이제 일본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이 기종을 이제 차기 공중구비기로 선정을 했습니다. 항속거리는 10,000km가 넘습니다. 12,200km고 고비량은 80톤. A330 MRPT보다는 좀 작아요. 그리고 이제 인원 같은 경우는 112명, 화물은 29.5톤을 수송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제 MRTT 유럽 얘기 좀 해주셔야죠. 뭐 떨어진 기종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낙방한 거죠, 사실은요. 예. 예, 낙방한 기종에 대해서 뭔가 저는 좀 대립적인 입장에서 그걸 기대하고 계실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예, 저희 그 유럽 연합에서 좀 까달라 이런 얘기 잘했다 우리 공군이. 예, 이거 잘 선택했다 그런 말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에어버스는 우리가 외국에 조금 나가신 분들은 다 한번 타보셨을 거예요. 에어버스하고 747하고 뭐 이런 거 다 타는데 이 A300 시리즈가 있죠. 그 중에 이제 A330 있고 요즘에 나온 그 아주 큰 거 A380도 있고 A330, 200 여객기를 토대로 만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이제 에어버스 밀리터리사라고 해서 에어버스사와 관련돼 있지만 이제 군용기를 만드는 회사죠. 요거의 강점 뭐냐면 아까 KC-46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미국까지 특히 이제 미국 동부 이렇게 가려면은 중간에 본인 있는 말이 이상하네요. 자기도 그 뷰를 한번 받아야 돼요. 근데 MRTT는 그냥 바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항속거리가 더 길고 15,000km가 넘으니까요. 그리고 연료 탑재량이 이제 훨씬 많다. 아까 좀 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또 에디셔널 센터 탱크란 걸 장비해서 탑재량을 또 더 늘릴 수가 있고. 그리고 수송기로 전환을 이제 하는데 전환을 하게 될 때는 45톤의 화물이나 380명의 승객을 실을 수가 있어요. 와. 예.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큰 수송기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무 후송 전용기, 그러니까 뭐 다친 사람들 후송하고 이런 장치로도 굉장히 쉽게 변경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바꾸면은 최대 130개의 침상을 실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고요. 날개폭은 60.3m고 기체 길이는 58.8m니까 아까 이제 조금 길죠, 미제보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0.86.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속거리가 15,000km가 넘어서 길다는 것이고, 제일 또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항기로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나나 뭐 대한항공 이런 데서도 경험이 많은 기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공군이 운영하면 이제 국내 민간 항공사들을 통해서 뭐 부품 공급이나 훈련이나 교육이나 운영 유지 같은 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은 대수의 공중급유기, 우리 같이 뭐 최대 10대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정도 운영을 하려면은 이 MRTT가 최고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요. 네. 공중급유가 급유도 하고 수송도 하고 이렇게 다 진짜 그 올인원으로 가나 봐요. 예, 이거는 뭐 MRTT는 이름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롤인가요? 그죠, 아니, 다목적 멀티 롤. 뭐 예, 이런 예. 의미인데 여기는 아까 그림도 보여주셨지만 이제 위에 유리창 있잖아요. 그 동체 윗부분이 객실이고 아래는 이제 화물칸이 일반 민항기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물칸에다가 연료를 실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비어 있습니다, 연료를 넣으면. 근데 이제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기름을 넣고 거기다 위에 300명을 태우고 이건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객실에 병력을 실을 때는 이제 완전히 수송기로 쓸 수 있고 밑에 그 위에는 기름이 안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항상 이제 비어 있는 상태고 밑으로 기름을 넣으면 이제 공중급유기로 쓰는 건데 KC-46은 여객을 태우는 공간도 연료통이에요. 그러니까 유리창이 없는 이유가 저 유리창 없는 뒤에 연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만약에 수송기로 쓰려면 쓰기도 하지만 연료를 다 빼내고 연료통 빼내고 좌석을 다시 다 깔고 하는 작업을 다 해야 수송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미제는. 아, 그 급할 때 그 바로 이렇게 바꿔 이건 안 되는군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 그냥 되잖아요. MRTT는. KC-46은 급유기 전용이라고 봐야 되고 이 MRTT야말로 멀티롤, 진정한 멀티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해병 씨의 그 참 필요성을 느낀 게 몇 년 전에 그 초반에서 좀 말씀 남수단에서
한빛부대라고 파병가 있는데 근데 그때 반군들이 막 우리 부대까지 막 몰려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상당히 위기 상황이 그래요? 벌어진 적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탄약이 부족해서 그때 이제 유엔 평화주의군 파병돼 있던 일본 자위대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 돼서 굉장히 맞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일본에 일본에 뭘 받느냐 이거 하고 난리가. 하필 또 일본 자위대가 예.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급하게 그 각종 이제 탄약이나 물자를 수송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C-130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제 그 논스톱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서너 번 기착해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그때 이제 원세 말씀하신 그런 장거리 수송 논스톱으로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수송기의 필요성이 굉장히 절실하게 제기가 됐었죠. 예. 파일럿분도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다 그러니까요. 같은 네. 그 동료인데 전우인데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용적이 안 되니까 와, 그거 쉬어가야 진짜. 되니까 이제 예. 할 수 없죠 뭐. 아니 그래서 이 늦어가지고 만약에 무슨 뭐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진짜 그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아 그때 생각도 나긴 하네요. 이게 예. 공항들도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 뭐 급하니까 우리부터 내려 뭐 이렇게 막 매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다 대기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떠 있는 건데. 그리고 중간중간 기착해야 되는 나라 협조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게.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 민감하다. 맞아요. 거기서 노하면 내릴 수가 없으면 못 가는 뭐. 거죠. 예. 그쵸. 옛날식으로 말하면 적성국이라든가 우리랑 사이 안 좋은 나라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어려운 얘기네요. 예. 그리고 다음 질문이 더 크니까 비싸겠죠라고 여쭤보는 비싸도 되겠는데 이거? 이 4대를 도입하는데 1조 5천억이 들어가니까요. 예, 비쌉니다. 비싸군요. 예. 예. 하여튼 필요는 있다.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거 확 와닿네요, 그냥. 예. 대당 뭐 한 4천억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3, 4천억 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기존 항공기 330, A330 가격에 개조 개발 비용이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뭐 적의 대공 미사일을 교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생존 장비를 장착되고 그래서 당연히 여객기보다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3, 4천억 정도의 예산에는 또 운용 유지에 필요한 시설 공사 비용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이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니까요. 포함이 되고 근데도 불구하고 에어버스가 보잉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공중급유기 운용에 대한 뭐 교육 그리고 이게 도태시까지의 지원 보장 AS죠. 예. 그 기술 이전 약속까지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딜이 아니냐 네. 판단이 되죠. 그래 말씀하실 때 딜을 잘했네요. 사람이 좀 그러니까 역시 이게 거래를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러면 양강 대결이었나요? 뭐 보잉과 에어버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도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도 비행기 만들어요? 이스라엘이 또 그런데 굉장히 강하죠. 어. 이스라엘이 자체적으로 전투기나 이거는 안 만들지만 이 뭐를 기존에 있는 걸 개조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세계에서 거의 넘버원입니다. 저희 천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항공기를 급유기나 뭐 조기 경보기나 뭐 다른 용도로 개조해서 쓰는데 상당히 강점이 있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도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급유기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항공사가 IAI라고 있어요. IAI. 국영회사인데 거기는 이제 MMTT라는 걸로 딱 도전장을 냈는데 MMTT는 그야말로 이것도 이제 겸용기라는 의미예요. 급유 수송 겸용 멀티미션 탱커 트랜스포트 야거예요. 롤을 미션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모델명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보잉 767 가운데 구형인 767 300기종을 개조해서 급유기 플러스 수송기를 쓸 수 있는 MMTT 모델로 제안을 했고, 근데 이제 그때 이게 뭐 구형이다, 뭐 성능이 좀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뭐가 제일 큰 무기였냐? 가격이 엄청 싸다는 거예요. 가격이 우리 예상했던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한 건 아니고 이제 입질 수준의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던 게 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도 그때 이제 그 공중급유기를 만들어요. 그 민주신 78이라는 공중급유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때 몇 번 얘기했던 붉은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러시아 경합 차관 상환용으로 뭐 탱크, 장갑차, 뭐 공기부양자 이런 거 들여왔는데 러시아가 야 우리 급유기도 그렇게 경협 차관 상환용으로 가져가라. 붉은 사업으로 가져가라. 선물로 그랬는데, 변제한다. 근데 우리는 이게 러시아께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 급유 방식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때 러시아가 갖고 있는 방식은 우리 미국제 전투기인데 미국제 전투기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구멍이 안 맞는데 구멍을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되는데 예, 예. 세상 러시아 거를 받기는 상식적으로 봐도 러시아 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미국 건데기 받기가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바꿀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개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러시아는 논외로 이제 이렇게 됐죠. 저도 이건 강하게 밀진 못하겠네요. 싹 바꿔야 되고 지금까지 없는데 만들어가면서 이거를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안 주시는 거 처음 알았는데 이건 뭐 안 되는 거니까. 아니, 과학적으로 사고하시는 분이에요. 무조건은 아니세요. 본게임 80편 넘도록 처음 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전투기가 다 미국 건데 그게 아무래도 그게 막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무튼 자, 근데 참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 셀프 주유소 가서 직접 내 차 주유 넣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 이거 하늘에 떠가지고 이거를 주유한다. 맞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 진짜. 굉장히 빨리 가고 있지만 이제 서로 속도를 맞추는 거니까요. 상대 속도는 거의 제로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길에서 운전할 때로 다 경험을 하는데 이 자유로 같은데 전 집 일산이다 보니까 자유로 같은데 이제 뒤에 좀 속도를 내고 달리다 보면 100km를 달려도 옆에 가는 차들하고 비슷하게 달리면은 사실 뭐 제 속도감 잘 못 느끼거든요. 그렇죠. 길이 직선이고 이러면 그 상대 속도를 일단 0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건 이제 이 급유기하고 그 급유를 받는 비행기하고 속도가 완전히 일정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이제 해발 8,500m 이상의 고도에서 고도가 낮으면 이제 기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좀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시속 한 540에서 640. 너무 느려도 속도가 유지가 안 되고 너무 빠르면 또 위험하니까 한 이 정도 속도로 비행하면서 주유는 10분 내에 다 끝낸다라는 게 이제 기본인데요. 근데 역시나 공중에 떠 있는 거다 보니까는 기상, 풍향 뭐에 따라서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또 뭐 그만두고 가야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고가 실제로 나고요. 간혹 가다가. 그리고 뭐 급유 도중에 기름이 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기름 넣다가도 좀 일찍 빼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속도나 고도의 변화가 생기면 이게 뭐 조금 빠져나오고 하면 기름이 막 새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 기름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표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전투기의 엔진 공기 흡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불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재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장비도 장비지만 이 팀워크나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방식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엔 플라잉 붐 방식이라고 두 개로 구분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얘기를 하자면 요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요것의 특징은 연료를 주는 급유기 쪽이 아니고 연료를 받는 항공기 쪽에 방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전투기나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쪽의 기술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연료 받는 항공기의 연료 펌프와 빨대 형태의 프로브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이렇게 전투기가 있으면 요 옆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채처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넙죽하게 돼가지고. 요거는 고정돼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중 급유기에는 별게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이 드로그라는 게 급유 연결 장치가 부착된 연료 공급 호스거든요. 이걸 그냥 늘어뜨려 놓으면요 뒤에 오는 이제 기름을 받을 비행기가 열심히 가가지고 기체를 움직여서 요 떨어진 프로브를 이 비행기에 붙어 있는 프로브를 여기다 찔러 넣고 이제 연료 펌프를 가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이 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주유소로 치면 이렇게 주유구를 이렇게 놓고 있으면 차가 이렇게 가서 쓱 딱 닿으면 되는 거군요. 주유소 나와 있고 주유구이 땅에 나와 있고 차 앞에 연료 구멍이 있고 꽂아가지고 잘 받으네. 내가 펌프를 작동시키면 기름이 빠져나온다. 단지 문제는 급유 속도가 좀 느리고 구조상. 그런 다음에 공중 급유를 필요로 하는 모든 항공기에 별도의 프로브가 장착이 돼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운전 잘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대 항공기에 연료 보급이 가능하다는 건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도 간단하고 또 공중 급유기 쪽에서는 이런 또 악천후에서도 비교적 급유가 된다는 점이 좀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플라잉 부분 이제 아까 그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이 많은 양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연료를 공중 급유가 가능하다는 게 이제 장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전략 폭격기라든지 이런 대형 항공기
이런 데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등장한 이제 기술인데 원래 이제 전략 폭격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그 미공공 전략 폭격의 역사에 있어서 독보적인 인물이 한 사람인데 커티스 르메이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공중급유 플라잉 붕 방식을 이런 것도 이제 개발을 했는데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많은 양을 기름을 공중급유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이것을 이제 보잉사에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보잉사에서 그래서 1948년부터 테스트를 통해서 플라잉 붕 방식의 개발을 했다는 것이죠.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조기 경보기를 이제 공중급유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호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네. 호수였는데 이렇게 휘어지는 이거는 호수가 제가 아까 이걸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이제 비계 프로밴드로 방식이다. 방식. 전투 두 대를 동시에 동시에 할 수 그렇죠. 있고 또 전투기 작은 전투기고 저건 이제 큰 조기 용기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플라잉 붕 방식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급유를 요청한 뭐 전투기든지 항공기가 급유기 뒤쪽 아래로 접근해서 항공기와 급유 같은 속도와 일정 고도를 유지하면서 공중급유 기술 요원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이 유리창 같은 게 나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상대 급유를 하려는 항공기의 급유 구멍을 맞춥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컴퓨터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이게 워낙 정밀한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컴퓨터만으로는 안 되고 상당히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딱 그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들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네, 분대거든요. 네, 네.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연기라면은 요 분들이 다 조정을 해줘요. 이렇게 갈 때들을 뺐다가 이렇게 너무 화면에 높이도 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대 하는 이 기술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방송에 쓰시네요. 예, 그 분대거든, 분대 이거. 예, 그래서 그래서 플라잉 붐이구나. 이게 누가 직접 움직인다고 해서 이제 알겠네. 근데 A330 MRTT 장점은 플라잉 붐을 주로 쓰지만 필요할 경우는 프로브 앤 드로우 방식으로도 구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양쪽 날개 옆에 아까 사진 보셨듯이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급유를 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다용도성 한꺼번에 필요하면 3대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운데 있고 하니까 요거 2대 이렇게 하고 가운데까지는 3대까지 할 수 있고. 가운데 플라잉 그러겠네요. 붐이고 양날개에서 프로브 앤 드로우 방식으로 급유를 한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장점인 것이고 이 플라잉 붐은 이제 분당 최대 1,200갤런의 항공유를 공중 급유를 할 수가 있는데 1,200갤런은 리터로 하면 4,542 리터라나요? 근데 우리 보통 중형차 연료 탱크가 한 55리터, 50여 리터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중형차 한 80여 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 분당. 차는 1초 만에 들어갔네. 쭉. 예, 그러니까. 예. 대단합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공중급유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공중급유의 개념을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러시아 해군 조종사였다고 그러네요. 이야, 이분 조종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그런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여사 함께 보시죠. 항공전의 혁명을 불러일으킨 공중급유. 본격적인 공중급유의 개념은 상공의 항공기 2대를 고무호스로 연결하면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막힌 생각은 누가 처음 했을까요? 때는 1923년 6월 2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캘리포니아주 미 해군기지 상공에 미 육군 항공대 소속의 DH-4B 보급기가 날아오르는데요. 152m 상공까지 이륙한 DH-4B. 기체 아래로 고무호스를 길게 늘어뜨리고 이때를 기다렸다. 동정 후속기 조종사가 공중에 날리는 고무호스를 간신히 손으로 잡아챕니다. 순간 선도기가 연료통을 열고 두 보급기가 호스를 통해 급유를 시작하는데요. 항공 역사에서 본격적인 공중급유가 성공한 그 순간이죠. 최초의 공중급유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데요.
단 한 차례 공중급유로 280리터의 연료를 공급받은 DH-4B가 무려 6시간 38분을 비행한 것인데요. 한껏 고무된 미군은 2달여 뒤 같은 기종으로 새로운 급유 테스트에 나서게 되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DH-4B기가 14차례 급유를 받은 끝에 37시간 25분이라는 놀라운 비행 기록을 세우며 항공전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처럼 미군이 현대의 공중급유 방식에 가까운 실험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하늘위에서의 급유를 끊임없이 시도한 한 조종사의 아이디어를 채용했었기에 가능했는데요. 과연 아이디어의 주인공은? 바로 러시아 항공대에서 에이스 조종사로 활약한 알렉산더 세버스키. 1921년 알렉산더는 하늘을 나는 두 비행기 간의 호스를 연결해 연료를 공급하는 공중급유의 개념을 처음으로 보완해냅니다. 물론 당시에는 펌프가 없던 시절이라 급유가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결국 중력에 의해 연료가 자연스럽게 아래의 기체로 흘러내려가는 단순한 방식을 썼죠. 하지만 이도 하늘을 나는 공중기에서는 쉽지 않은 일. 알렉산더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쳐 공중급유를 성공시키고 특허까지 얻게 됩니다. 그의 비상한 생각과 추진력 그리고 뛰어난 항공 기술력은 공중급유 실험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미 육군 항공대에 입대 유명 비행기의 조종사이자 제작자로 맹활약한 알렉산더 세버스키. 공학적인 두뇌도 뛰어나 공중급유나 공대지 포격에 관한 실험을 고안하며 수십 개의 특허를 내게 되죠. 이후 8년간 알렉산더가 낸 특허는 무려 300여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대 공중급유에 큰 영향을 끼친 알렉산더 세버스키의 능력은 항공기를 넘어 항공사까지 뻗어나갑니다. 1923년 육군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세버스키 항공사까지 설립해 운영한 것이죠. 조종사를 넘어 사업가로도 승승장구한 알렉산더 세버스키. 세계대전이 끝나고 에어레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던 당시 세버스키의 비상한 머리와 열정은 또 한 번 실력을 발휘하는데요. 꼬박 2년 동안 공들인 끝에 1933년 시제기를 발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썬더볼트로 진화한 수륙 양용기 세버스키 SEV-3. 최대 출력 420마력의 라이트 공랭식 엔진을 장착했는데요. 고정식 랜딩 기어에는 유선형 스패츠가 씌워졌는데 필요하면 이걸 떼내고 플로트를 달아 수륙 양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아주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시속 370.8km의 속도로 수륙 양용 항공기 부분에 세계 신기록을 갱신해낸 것. 이때 수립된 기록은 이후 49년이나 깨지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알렉산더의 능력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탁월한 성능을 가진 항공기를 미군이 그냥 둘 리 없겠죠. 미 육군은 SEV-3XLR을 개량해 중등훈련기 BT-8로 채택하고 30대를 구입하기도 하는데요. 이 민간 레이서가 꾸준히 개량을 더해가면서 세버스키 P-35, P-43 랜서, 결국 당대 최대의 단발 중정투기인 P-47 썬더볼트로 발전하는 엄청난 진화를 이뤄내는 데는 불과 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비행을 사랑하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멈추지 않았던 알렉산더 세버스키. 괴짜 조종사인 그가 처음 생각해낸 공중급유 개념은 현대 공중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러시아 뭐 소련 쪽에 진짜 인재가 미국으로 그러게요. 넘어갔네요, 이분은. 네.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공중급유가 언제냐?
1921년에 와, 그때도 공중급유가 굉장히 있었어요? 이르죠. 진짜 빠르네요. 예, 이때 다 복엽기들 다니던 예. 시절인데 링컨 스탠더드기에서 커티스 JN4 복엽기로 공중급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로벤 드롭 방식 드롭 방식이고요? 아니면 이게 좀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게요. 네. 사진을 보시면 다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수제 예. 인력 공중급유네 그러니까. 예. 사람이 예, 사람이 이거 뭐예요? 예. 연료통을 옮기고 있는 장면이죠. 이걸 이게 공중급유라는 게 사람이 연료통 등에다 메고 저쪽 가서 이게 넣는 거예요? 저쪽 예. 연료통이에요? 이게 두 대의 비행기가 이제 날개를 맞대고 날고 있으니까 네. 19리터의 기름통을 짊어진 사람이 이 날개를 통해서 기어 올라가서 손으로 직접 주유하는 공중에서 이것도 공중급유긴 하잖아요. 예. 야, 그러니까 이게 공중 고교에 완전 고기의 겸. 좀 아르바이트로 많이 좀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르바이트로 이거를 급유 아르바이트가 좀 어렵게 이거를 하세요. 굳이 영어로 붙인다면 휴먼 피지컬 리페링 그러니까 이거 HPR. 어쨌든 이게 이게 진짜예요. 진짜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불과 2년 뒤 아까 본방에서 나온 것처럼 불과 2년 뒤에 알렉산더 세보스키가 그 아이디어를 채용해서 호스를 연결한 현대 급유 방식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요게 사실 생명을 유지했던 기간은 2년밖에 안 되는 거고 다행히도 제가 보면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너무 위험한. 주유하시는 분은 진짜 이거 하다가 돌아가신 분 네. 있지 않을까요? 아니 연료통 메고 저희 가서 올라가는 거 그거를 세계 최초의 공중급유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연료도 19리터밖에 안 돼서 근데 19리터면은 이거 빨간불 들어오면 급해서 온 거 아닙니까 이거? 내릴 데 없어요? 아니 그래도 기름을 이렇게 넣은 거니까 공유보면 맞죠. 아니 제 차도 빨간불 들어오면 그래도 몇 리터 있을 거냐? 4, 5리터였는데 19리터 그거 제가 보기엔 이거 진짜 보험회사에서 보낸 거예요. 근처에 내릴 데는 없고 긴급 서비스. 그러니까 긴급 주유 서비스로 1년에 딱 2번 너무하다. 솔직히 우리나라 국토리 크진 않은데 금방 저기서 뭐 부산에서 저희 휴전선까지 금방 가는데 이게 무슨 뭐 공중급유가 꼭 이렇게 필요하나? 여차면 그냥 잠깐 내렸다가 저기 뭐 충주에 내리거나 뭐 어디 뭐 사천에 내리거나 해서 김해에 내리거나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 전 MC 하신 말씀을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모 전직 대통령께서도 하셨어요.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군에서 국방장관하고 공군참모총장 등 수뇌부가 가서 이런 무기 도입 사업 보고하면서 공중급유기도 사회 되겠습니다. 유연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 뭔 공중급유가 필요해? 막 질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득을 하느라 굉장히 당시에 국방장관과 공군참모총장 등께서 고생을 하신. 그래도 11전이 되는 건가요? 11전 12기? 11전 중에 하나였죠, 그게.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 예를 들면 싱가포르라든지 그러네요. 뭐 벨기에, 이스라엘도 좁죠. 근데 이런 나라들도 공중급유가 다 있어요. 싱가포르는 도시 하나인데 그냥. 그러게요. 근데 거기 MRT 그런 논리면 뭐하러 공중급유기를 사오겠어요. 그러니까 공중급유기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런 용도가 아니고 전략적 의미가 있다. 우선은 공중급유기 한 대가 보통 뭐 전투기 22대와 맞먹는 위력을 갖는다 이렇게 뭐 등가는 아니지만 비유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있으면 우선 출격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비행기를 그만큼 전투기들을 빨리 출격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전투기 예를 들어 뭐 F-15K는 최대 무장 탑재량이 뭐 11점 몇 톤이다 얘기를 하는데 보통 전투기들이 유입할 때 최대 무장 탑재량을 탑재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달고 올라갈 때 달고 올라가면 이륙할 때 힘을 많이 빼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힘을 다 써버리는 거야. 차체 중량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연료를 그때 많이 소모하게 되니까 연비가 떨어지겠네. 최대 탄폭탄 탑재량, 무장 탑재량을 못 하게 되는데 공중급유가 있으면 일단은 최대 무장 탑재량을 달고 올라가서 기름을 많이 썼어도 바로 급유를 하면 뭐 우리가 목표로 하는 뭐 몇백 킬로 밖에 목표물로 타격하고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공중급유기의 그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장점 중에 하나죠. 우리는 유사시에 이제 중국, 일본 간에 뭐 우리가 이제 통일이 위한 잠재적인 적국으로 이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주변 강국들, 잠재적인 적국이 될 수 있는 이 주변 강국들과의 분쟁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일본은 독도, 중국은 이호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 유사시 작전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아요. 뭐 KF-16 같은 경우는 뭐 10분, 5분 정도씩밖에 안 됐고 F-15 가서 10분, 5분 있다 돌아와야 된다니. 그렇죠. 공중전을 벌인다니. 아이고. 격렬한 기동을 벌일 경우 이제 또 기름 소모가 많으니까 F-15K 경우도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공중구비기를 도입하면 이 각각 1시간 정도가 플러스 됩니다. 기존의 작전 가능 시간에서 1시간 정도가 플러스 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5분? 5분이면 아니 스파링이면 5분 하다가 빠이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우리는 서로 이제 속된 말로 제대로 어느 정도인가 간 보다가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저쪽은 교부기가 있으면 오래 있을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없어서 과거에는 네. 돌아가야 되고. 그러니까 중국, 일본은 근데 다 공중비가 있어요. 이미 도입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열세였던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특히 2호도나 이쪽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게 중국 군용기들이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침범 횟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특히 2호도 근처로 들어와서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이제 동해까지 쭉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딱 그 동해 그 강릉, 속초, 강릉 근처 바로 앞은 아니지만 공해상으로 갔다가 쭉 울릉도 옆으로 해서 쭉 내려와서 다시 2호도 근처로 빠져나가는 이러한 이제 그 정찰 활동을 계속 중국의 정찰기, 뭐 전투기, 이런 군용기들이 하고 있고 이 숫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중국의 2호도나 이런 데에서 어떠한 식의 소위 이제 도발적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독도의 경우도 최근에 일본의 그 초계기 레이더 조준 논란 그걸 봐더라도 참 일본이 언제 또 이렇게 공세적인 공격적인 모습을 취할지 모르는 또 이제 그런 것을 이번에 단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독도와 이해도에서의 작전 능력 상당히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F-35 전투기에 들어오면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전투기 이 역할만 생각하는데 이게 전자전 기능도 뛰어나요. 전자장비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종의 미니 조기 경보 역할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F-35도 마찬가지 이제 공중 구위 받으면 당연히 그 작전 시간은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네. 공중급유가 실전에서는 또 어떻게 쓰였을까요? 예, 우선 비교적 최근에는 이제 91년 1월 이제 걸프전 초기에 그 루지애나 이제 박스데일 기지가 이제 B-52 폭격기 기지인데 여기에서 7대의 B-52H 폭격기들이 출격을 했는데 공중급유기들이 공중급유를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여러 번 받아오면서 우리가 35시간 비행을 한 기록을 세웠어요. 역시 B-52. 네. 그거 좀 좋아하시는 기체라네. 35시간이면 거의 뭐 하루 반이에요. 하루 반 동안 계속 하늘에서 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기록이 아닌 거죠. 그때 이제 이라크와 쿠웨이트 목표물들을 폭격을 하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B2 폭격기도 굉장히 비행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B2는 워낙 그때 우리 얘기했지만 뭐 한 대 2조 원짜리 엄청 비싼 비행기여서 앞에 이제 뭐 다른 데 전진 배치를 뭐 가끔 과밀하 있는데 하지만 잘 안 하고 미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기지에서 바로 출격해서 뭐 이라크나 아프간 때리고 복귀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장시간 비행 기록을 출장이네요. 출장. 비행의 출장. 대륙간 비행이 하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보통 세운 게 23시간에서 26시간 정도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B-52 기록에는 조금 못 미치는 역시 B-52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제 1999년에 이제 코소보 내전에서 그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이 이제 얼라이드 포스 작전을 펼쳤는데 그때 무려 200여 대의 공중급유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공중급유 지원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아니, 전투기가 200대가 아니라 급유기가 200대면 전투기가 도대체 규모가 연이어서 이제 연연한 비슷하게 이제 연이어서 작전을 그렇군요. 엄청나게 갖다 쏟아 부었나 봅니다. 네, 그만큼 필요했겠죠. 그럼 이제
근데 저희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이거 사면 어떤 효과가 있어? 많은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네. 것보다 뭐 수치로 뭐 30% 이렇게 우리 공중급여기 도입하면 한 30% 정도 우리 공군력 향상되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하여튼 이게 뭐 지금 이제 4대 도입하지만 공군이 희망하는 뭐 10대 정도까지 네. 한다면 뭐 2배, 3배 이상 3배요? 예, 정도 이 실질적인 전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전에 뭐 폭격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제 그러면서 유용하게 이제 활용될 수 있는 것이고. 이 G20 회원국은 물론이고 웬만한 소위 약소국도 다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의외로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예.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GDP가 1,000억 달러도 안 되는데 리비아도 가지고 있고 흔한 무기 체계인데 우린 이상하게 오래 걸렸다라는 것이고 올해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공군 창설 70년이 되는 해인데 이제 공중급유기는 물론이고 최신의 공군 전력이 속속 전력화되잖아요. 3월 말에는 이제 F-35A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이런 게 다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가 아마 제 마음대로 우리 공군 제2 창군의 해. 제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실제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비혁적으로 발전을 네,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진짜 공군 창설 70주년을 맞아서 이런 그 주요한 장비가 도입됐다고 그러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본 게임은 천상의 키스 공중급유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주에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본 게임의 MSG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프라모델 한참 만들 때 네. 공중급유기하고 밑에 기체하고 결합된 프라모델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이렇게 입체적으로 예, 이렇게. 이거 하나로 그냥 한 박스에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탠드 같은 걸 달아야겠죠. 아, 그렇죠. 고가의 장비가 나와 있네요. 예, 그런 고가의 거는 국내에서 나올 수가 없고 지금 미국의 뭐 하세가와 일본에